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제이입니다. 오늘은 정말 어려운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 버닝입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이 영화가 어렵다는데 이 일을 제기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 영화는 불친절한 면이 많고 관객의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작품인데요. 다양한 해석, 바로 그 지점이 이 영화의 주제와 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는 이 영화를 저의 시각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저의 해석을 3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정답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해석이 꼭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 영화를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정도로 이 영상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영상은 분석을 위한 영상인 만큼 스포일러를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키워드, 팬터마임과 의미입니다. 영화의 시작은 어릴 적 친구였던 해미와 종수가 우연히 재회하게 되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고 술을 마시면서 해미가 종수에게 팬터마임을 보여주는데요. 팬터마임은 대사가 없이 몸짓으로 연기를 하는 것으로 극중 해미는 눈앞에 귤이 있고 그것을 자신이 이렇게 까먹는 듯한 그런 연기를 보여주는데요. 그러면서 여기 귤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귤이 없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없는 것이 있다고 상상하는 것보다 없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더 몰입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내게 일어난 일이나 사건들에 대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내 현실을 회피한다 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나중에 밝혀지기로는 해미는 카드 빚더미에 눌려 살고 있었고, 가게 앞에서 춤을 추는 아르바이트 역시 카드빚 때문에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런데 그녀는 종수에게 자기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일이 자유로워서 좋고 재미있어서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런 그녀의 대사도 어찌 보면 그녀의 현실을 그녀가 잊어버리고 회피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또 그녀가 아프리카로 떠나는 이유를 보면 그레이트 헝거를 만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육체적인 굶주림을 가지고 삶에 굶주려 하는 헝거를 리틀 헝거라고 한다면 삶의 의미에 대해서 굶주려 하는 사람을 그레이트 헝거다라고 이 해미가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녀가 그레이트 헝거를 만나고 싶은 이유는 그녀가 삶에 허덕이는 리틀 헝거의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 그녀는 그 누구보다 삶의 의미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해미의 특성은 어찌 보면 현 시대의 청년들의 모습을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취업난에 허덕이며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경제 상황 속에 리틀 헝거의 삶의 현실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삶의 의미를 중시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시대이며 또 청년들이 거기에 목말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창동 감독은 해미라는 인물을 통해 이 시대의 청년들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머니와 해미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그리고 해미는 종수에게 자신의 고양이인 이 보이리를 보살펴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레이트 헝거를 찾아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온 해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벤이라고 하는 연상의 남자친구를 데리고 종수에게 돌아오게 되는데요. 거기서부터 세 사람의 미묘한 삼각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해미와 벤이 어느 날 종수의 집에 놀러와서 같이 대마초를 피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종수가 벤에게 어릴 적 자신의 트라우마를 토로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분노조절 장애로 인해서 어머니가 집을 떠나 도망가셨고, 어린 종수에게 아버지가 도망간 어머니의 옷을 다 태워버리라고 시켰다라는 그런 트라우마인데요. 거기에 대해 벤은 맥락에 맞지 않는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저는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취미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종수는 나는 해미를 사랑하고 있다고요 라고 말을 하게 되는 이상한 이런 대화가 오고 가게 됩니다. 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로 시작된 이야기가 해미에 대한 얘기로 종말을 맺는 것이죠. 사실 영화가 종수의 시점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비닐하우스가 극중에서 해미를 상징하는 듯이 보여지게 되지만 벤의 대사를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해보면 꼭 비닐하우스가 이 해미를 상징한다고 확신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단지 종수의 해석일 뿐이죠. 종수가 그런 해석을 한 데에는 그가 어머니와 불에 대한 트라우마를 안고 있다라는 점, 또 거기에 벤의 의심적인 거동들에 대한 의심이 더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후반부에 어머니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의 특징들을 보면은 해미와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빚더미에 앉아 있다라는 점,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없이 웃는다는 점, 그리고 극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우물의 유무에 대해서 다른 모든 사람은 그런 우물은 없었다라고 증언을 하는데 유일하게 이 해미와 어머니만 그 우물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도 이 영화에서 의도적으로 이 해미와 어머니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 전화기로 계속 알 수 없는 전화가 걸려오는 장면 역시 저는 종수의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유선으로 되어 있는 집 전화기는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과거의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서 어떤 트라우마가 계속 종수에게 말을 걸어오듯 이 전화가 계속 걸려오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말이 없습니다. 극중 영화는 그 상대가 어머니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게 해주지만 마지막에 걸려온 이 어머니가 본인을 밝힌 전화를 제외하고는 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 전화가 누구의 전화였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죠. 현재 사랑을 하고 있는 해미와의 전화는 현대의 물건인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온다는 점과 대답이 없는 전화와 과거의 트라우마의 상징 그 자체인 어머니의 전화는 과거의 물건인 이 유선 전화기로 온다라는 점이 대비가 되는데요. 그 점이 과거의 어머니, 현재의 해미가 종수에게 어떤 연결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세 번째 키워드는 메타포와 소설입니다. 해미의 남자친구 벤은 참 수수께끼에 쌓여있는 인물입니다. 비닐하우스에 대한 얘기부터 해서 그의 대사 하나하나는 모두 의미심장한데요. 그가 해미와 종수를 자기 집에 초대했을 때 그는 메타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메타포란 어떤 개념을 그것과 다르거나 전혀 상관이 없는 개념으로 대체해서 간접적으로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을 이 메타포라고 하는데요. 소설이나 시나리오, 문학작품에서 주로 쓰이는 기법입니다. 이 메타포를 대화에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말이 아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벤은 아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는 수수께끼 그 자체인 인물인 것이죠. 그리고 그의 가장 큰 수수께끼는 과연 그가 해미를 죽였는가입니다. 이 영화는 이런 벤에 대한 수수께끼를 주인공인 종수의 시점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종수의 직업은 소설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영화에는 벤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수수께끼들이 있습니다. 해미가 빠졌다가 종수가 구해줬다고 하는 그 우물은 해미와 어머니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증언을 하는데 과연 그 우물은 존재했던 것인가? 또 해미가 종수에게 맡긴 고양이 보이리는 종수가 보살피는 와중에 한 번도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아주머니도 원래 그 집에는 고양이가 없었다라고 증언을 하죠. 그렇다면 과연 고양이는 존재했는가? 또 벤의 집에 입양된 고양이가 종수의 보이라라는 부름에 응답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과연 이 고양이가 해미의 고양이일 것인가?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그 수많은 질문들의 답도 주인공이 소설가 종수의 답을 따라가게 됩니다. 소설가 종수의 시점에서 그려진 이야기는 이렇죠. 벤이 말한 비닐하우스는 해미를 상징하는 것이고 벤은 해미를 죽여 해미의 고양이를 데려다가 키우고 있는 것이며 우물에 대한 진술은 모두가 다르지만 종수는 해미의 말을 믿기로 선택을 해서 그의 기억에는 없는 그와 그녀의 특별한 추억을 머릿속으로 만들어내며 해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결론은 마지막 해미의 방에서 종수가 소설을 쓰는 장면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에게 주어진 수많은 수수께끼들의 답을 자신만의 해석으로 소설을 쓰며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마지막 에필로그 장면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 벤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화장해주는 장면이고 또 나머지 하나는 종수가
벤을 불러내서 벤을 살해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소설의 내용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 벌어진 이야기인지 명확하게 이 영화는 밝혀주지 않지만 종수가 소설을 쓰는 장면 바로 뒤에 이 에필로그 두 개가 따라 붙는다라는 면에서 이 장면들이 종수의 소설의 내용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종수는 자신이 내린 소설의 답의 결론에 따라 해미의 복수로서 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벤은 어머니와 겹쳐지는 해미를 해쳤다고 종수가 생각을 하는 점에서 그에겐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벤이 그의 해석상엔 딱히 하는 일이 없이 놀면서도 젊은 부자인 금수저이고, 그가 농민들의 생계수단인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취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계층상의 상위 포식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종수의 여러 무력감과 상실감의 분노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그 소설이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극 중에서 소설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종수는 세상이 수수께끼 같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이 수수께끼 같다, 세상이 온통 명확한 정답이 없고 모호한 메타포 같다라는 이 말이 이창동 감독이 바라보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떠한 통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엔 명확한 정답이라는 것이 없죠. 우물이라는 것은 명확한 시체인데도 불구하고 이 우물에 대해서 각자의 시선에 따라 증언이 달랐듯, 세상이라는 실체와 사건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건 사람에 따라, 각자의 시선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모두가 자신의 인생이라는 소설을 쓰고 있는 소설가로서 세상을 자신의 트라우마나 경험, 놓여진 상황, 가치관 등의 시각들로 각기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죠. 마치 이 영화 버닝을 보는 우리들의 해석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듯 말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이야기했던 이 시대의 청년들의 아픔과도 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지선답의 시험을 치르며 명확한 답이 있는 시험지로 세상을 공부했던 현 20, 30대 MZ세대가 정작 사회로 나가 만난 세상은 명확한 정답이 없는 수수께끼 그 자체인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그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방법은 나만의 시각으로 종수처럼 내 소설을 써내려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나만의 의미, 나만의 답을 내리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종수는 소설이라는 방법으로서 대상을 찾지 못하는 자신의 분노를 글 속에서 표출하며 승화시킴으로써 자신만의 어떤 의미와 정답의 타협점을 찾아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의 MZ세대가 자신만의 소설로서 수수께끼인 세상을 해석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들에 대한 표출 창고가 바로 어쩌면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 자신을 브랜딩하고 자기 자신만의 세상에 대한 생각과 해석을 표출함으로써 나만의 정답, 나만의 소설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또 소셜미디어의 특징은 나를 무력하게 하는 현실의 개입이 없는 나만의 세상과 나만의 창조 세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리틀 헝거일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그레이트 헝거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무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유튜버의 길에 수많은 MZ세대를 끌어당긴 매혹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이 영화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또 저 역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데 삶의 의미와 답을 내리기 위한 하나의 창고에 대한 갈증이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화 버닝에 대한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워낙 메타포가 많고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영화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복잡하고 길어졌는데요. 이 영화에 대한 다양한 여러분만의 해석을 댓글을 통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양질의 컨텐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J였습니다.